장맛비가 주춤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리댐 마을에선 다리 복구 작업이 시작됐고 흙탕물로 뒤덮인 주택 청소에선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장 나가지고 지금 엄두가 안 나요. 전국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립니다. 다만 4차 추경은 예비비 등 현재 재정 상황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5달 연속 감소했고 실업자 수 역시 21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이 확산되면서 전세값이 분양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포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진 않은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다시 5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롯데리아 점장과 직원 11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용인에선 고등학생 5명이 확진됐습니다. 아프리카섬 모리셔스가 기름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일본 화물선이 전복되면서 기름 1000여 톤이 새어나온 건데 기름이 더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로 50일째 접어든 길고 긴 장마가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그 자리에 폭염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30도를 웃돌았고 대구는 3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수해 지역에서는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고 물이 찼다 빠진 지역에서는 수인성 전염병에 조심하라는 보건당국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도로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그늘을 찾은 시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해댑니다. 모처럼 비가 그치자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낮 기온도 31도를 넘기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습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높습니다. 습한 건 마찬가지라서 오히려 땀도 많이 나고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67% 급감했습니다. 대신 수인성 감염병 위험은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수해 지역에선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침수된 집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음식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항상 안전한 물, 충분히 가열된 음식물을 섭취해 주시고 오염된 물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시되 내일도 전국에 소나기와 폭염이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등 내륙 지방에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오고 낮 기온은 대구 35도, 강릉 33도 등 오늘만큼 더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인삼으로 유명한 충남 금산도 이번 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인삼밭이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고 농민들은 한 뿌리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농민들은 수자원공사의 판단착오로 용담댐이 넘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피해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금산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9일 용담댐이 방류량을 늘려 물에 잠겼던 인삼밭입니다. 물이 빠진 인삼밭은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차양막 아래서 성한 인삼 한 뿌리라도 더 캐려는 농민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에 잠겼던 인삼은 햇볕을 받으면 바로 썩기 때문에 물이 빠진 뒤 2, 3일 안에는 수확을 해야 합니다. 지금 5년째 됐는데 이 피해로 이렇게 개게 됐어. 너무 서글프고 이것도 그냥 갖다 내버려야지 돈 수확을 못 봐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던 2년근 인삼밭은 흙더미가 휩쓸고 가면서 폐허가 됐습니다. 4, 5년근 인삼은 수확이라도 하지만 2년근 인삼은 흔적조차 없이 모두 쓸려갔습니다. 충남 금산에서만 인삼밭 20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체 재배 면적의 13%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댐의 급작스런 방류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날 비도 그 양 비로는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용담댐에서 매뉴얼대로
미리미리 물을 빼고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용담댐 하류 4개 기초단체장들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재발 방지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연 재해라기보다는 인재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무조건 수자원공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히 전해드려요.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 원인을 조사한 뒤 대책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다리가 끊겨 고립됐던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는 군 장병이 투입돼 임시 교량을 설치했고 섬진강변 마을에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진흙을 퍼내고 쓰레기를 치우고 마을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워낙 엄청난 탓에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은 막막합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마을 앞 다리가 거센 물살에 주저앉았습니다. 군 장병들이 주저앉은 다리 위에서 임시 교량을 설치합니다. 작업 4시간 만에 최대 24톤까지 버틸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평소 전투 준비 태세 일환으로 교량 구축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일주일째 고립 생활을 했던 주민들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먹이도 떨어지고 농산물도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교량이 서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고 너무너무 고맙죠. 물에 잠겼던 섬진강변 마을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를 치우고 쓸고 닦았지만 할 일은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식당 장사를 못해서 손해고 저 안에는 막 전기 판열 같은 거 다 고장 나가지고 지금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요.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과 땀을 흘린 자원봉사자들은 예상보다 더 큰 피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물건을 다 빼야 되니까 그 냄새가 나고 이제 악취가 나니까 이거는 뭐 전쟁보다 더한 그런 경우인 것 같고. 하루 종일 흘린 굵은 땀방울로 수해 지역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고 있지만 물에 잠기기 전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춘천 의암호에서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붙잡으려다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째입니다. 실종자 2명이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 악천후 속에 작업을 강행한 이유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이 오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춘천시청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춘천시청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시청과 인공수초점 업체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사고 당일 누가 작업 지시를 내렸는지에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수초섬 관련 서류부터 당일 작업 지시 여부와 전후 상황을 분석할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만 3박스 분량의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고박 지시자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건 전반에 대한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겁니다. 제출된 물건 다 분석해가지고 도출을 할 겁니다.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은 수초섬 관리업체에 작업을 지시한 시청 관계자가 있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작업 지시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부분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같이 했으니까 상대방의 작업에 명확하게 해서 적극적. 경찰은 고박 지시자가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한 자동차 피해액만 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침수 피해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는 차량들. 기록적 폭우와 장마에 침수 피해 차량이 속출했습니다. 일선 정비업소들은 차량 수리가 한창입니다. 차 내부가 빗물과 진흙으로 가득 차 부품을 모두 뜯어냈습니다.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입고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차량 피해는 7,113건.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 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 침수 피해 차량만 4천여 대인데
당장 다음 달이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될 전망입니다.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또는 등화 장치가 나간다든지 탑승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침수 이력을 숨기고 멀쩡한 차인 것처럼 파는 경우. 전문가들은 실내에서나 히터를 작동할 때 악취가 나는지, 차량 카페트 안쪽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라고 충고합니다. 만약 안전띠나 차량용 컴퓨터, 배선 등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가 시설이 한꺼번에 다 교체가 되었을 때 이거는 좀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또 중고차 매입 계약서에 침수 차량임이 확인되면 배상한다는 문구도 넣으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묶여있던 수해 지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지만 4차 추경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호남, 충청 세 곳을 돌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고 김정숙 여사도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흑투성이가 된 전남 구례군 우일시장을 찾자 상인들이 너도 나도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하동과 구례, 천안 등 수해 현장 3곳을 찾아 피해를 점검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구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들이 지붕 위에서 버티다 구조됐던 장소도 찾았습니다. 수원에 성에서 어제 아침에 쌍둥이 소를 낳는데 그게 아주 큰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강원도 철원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앞서 당정청은 긴급회의를 열고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침수 피해 100만 원, 사망 1,000만 원인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은 각각 200만 원과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4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가용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이 잠정 집계된 수해 피해액은 5천억 원 선으로 5조 원 선인 예산과 예비비로 충당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4차 추경 편성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문 대통령도 아직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충분하다며 4차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제 장마는 끝나가지만 또 경제가 걱정입니다. 상반기 내내 지속된 코로나 충격에 최악의 수해 피해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해서 11년 만에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보였고 실업자 수도 외환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곳곳에 임대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폐업 상가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가게가 지금 늘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아요. 하루하루 계속 늘어요. 이렇게 우리 경제의 체온이 식어가면서 고용시장의 경보음도 점점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7월 취업자 수는 27만 명 이상 줄어들면서 5개월 연속 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금리 위기였던 2009년에 8개월 연속 감소한 후 가장 오랜 기간 줄어든 겁니다. 실업자 수는 113만 8천 명. 7월 기준으로는 IMF 외환 위기를 겪던 199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실업률도 4%까지 올라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자는 50대와 40대, 60세 이상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4만 1,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인구도 213만여 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취업 실패가 많다는 분석인데 문제는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재정의 효과라고 하는 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고용이 이렇게 개선될 그런 소진이 별로 없다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맞서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 효과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생긴 고용 절벽은 좀처럼 넘어서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희망이지요. 하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군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5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 단지. 전용 52제곱미터형 분양가는 4억 500만 원인데 현재 전세 호가는 5억 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물건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지인분들께서도 지금 전세가가 뛰고 있으니까 조금 더 높게 책정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상복합도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전세 호가는 5억 3천만 원까지 나갑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쏟아지는 탓에 전세값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분양가보다는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값이 분양가 위로 치솟는 이례적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1년에서 2년 연장했을 때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한 30% 폭등했거든요. 단기적으로 폭등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전세가 월세로 얼마나 전환됐는지 나타내는 반전세 지수도 꾸준히 올라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00.5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렸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최근 오르는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갑자기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네, 이틀 전 문 대통령이 이 정부의 주택 시장 개입을 예고하면서죠. 국토교통부는 오늘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지만 이 조직 형태와 규모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불법의 분야별로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감정원 등이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검경까지 참여한 범부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을 했죠. 예. 다운계약,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을 적발했는데 지금까지 내사 완료된 110건 중 50%가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 나머지 55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게 6건, 이 6건 중 처벌은 약식 기소 2건과 기소유예 1건 등 총 3건인 것으로 국토부 국회 제출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 있는 기구의 실적이 이 정도인데 또 무슨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까? 지금 기구를 잘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조직은 있지만 이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또 지능화 경향을 감안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얘기도 들어보실까요? 자본시장법에 따른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관리 이러한 것처럼 선량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거래를 하지만 주로 개인들 간의 거래인 부동산은 금융과는 다르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인가 사업이죠. 집을 사고 파는 것이 무슨 범법인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걸 감독을 하겠네요. 자, 어쨌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문 투기꾼들을 막을 수만 있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게 정부의 목표지만 어쩌면 감시가 강화될수록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지 들어보실까요? 결국엔 규제를 하게 되면 그 풍선 효과들로 인해서 약자들인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앞서 전문가의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규제 만능주의에서 시작된 발상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목포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진 않은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법원이 손 전 의원의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차림의 손혜원 전 의원은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으로 법정으로 향했지만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줄곧 부인했지만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비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실형 선고 이유로 꼽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 비서관 조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일었을 당시 의원직과 전 재산, 나아가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죠.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목표 주변 개발 계획은 비밀이 아니라고 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죄 판단 이유 이재중 기자가 짚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조카 등 3명 공동명의로 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입니다. 손 전 의원은 줄기차게 차명 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요. 전 재산 내놓고 이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 그랬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까지 모두 실관리자인 손 전 의원이 부담했다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 조카 등이 창성장의 위치, 매매 대금, 결정 과정, 대금 마련 방법 등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 것도 손 전 의원을 실권리자로 판단한 근거로 봤습니다. 목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에 많이 소개돼 보완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그걸 보완 문서라고 붙인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재판부는 부패방지법상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포시가 2017년 6월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봐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이 취득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불법의 평등은 없다는 법조계의 격언이 있습니다.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다른 음주운전자를 잡지 않았으니까 자신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조국 백서를 자처하는 책이 출간됐는데 한국 엘리트 사회에서 상식 수준의 일인데 왜 조 전 장관 가족에게만 죄를 묻냐고 합니다. 무리하게 죄를 캐낸 검찰이 오히려 정치 검찰이라는 논리인데요. 김태용 기자가 조국 백서를 정리했습니다. 백서 제목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입니다. 조국 사태로 본 정치 검찰과 언론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이 책은 조 전 장관 딸이 논문 1저자가 된 것에 대해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목고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말합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 부탁해도 얻을 수 있는 표창장을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상층 엘리트사에서 작동하는 일반적 관행과 도덕성에 비춰보면 대개 상식 범위 안에 있다고 썼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두둔합니다.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투자에 안목이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 하다못해 은행 창구 직원의 도움이라도 받는 게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드러난 증거를 의식한 듯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불법을 저지른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이 아닌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과 기성 언론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 전 장관은 백서의 제작과 집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은 이에 반발해 반조국 백서 출간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내신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빠에 이어서 쌍둥이 자매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부정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에게 내신 시험지와 답안을 전달받아 시험을 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년간 5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학생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했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1학년 당시 전교 121등, 59등이던 자매는 1년 만에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쌍둥이 측은 애초부터 하위권이 아니었고 남다른 학습 열정과 노력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쌍둥이의 학원 시험과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에 훨씬 못 미치고 이들이 메모장에 정답을 미리 적어놨다는 사실 등을 간접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의 중형을 살고 있고 자매가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당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측 변호인은 판사의 도피성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매의 의사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 만에 다시 5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점장과 직원 11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용인에서는 고등학생 5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롯데리아 매장. 임시유점 안내문이 붙어 있고 불이 꺼져 있습니다. 지난 6일 20여 지점의 점장과 직원 등 10명이 이곳에서 회의를 한 뒤 인근 족발집과 치킨집으로 이동하며 9명이 더 합류했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확진된 겁니다. 이들은 모임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장시간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밥 먹을 순 없으니까 회의 때는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현재 참석자들이 근무하는 매장에선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추가 감염도 우려됩니다. 경기도 용인에선 이틀 새 고교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영화관과 PC방 등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도 끝났고 방학도 임박했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고향 반석교회와 관련해선 남대문 시장 상인의 배우자 1명이 추가 확진됐고 김포 주님의 샘 교회에서도 5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신규 확진자는 17일 만에 50명대인 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를 고위험 시설에 추가하고 장례식장에도 QR카드 적용을 권고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백신을 자신의 딸도 맞았다면서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이 국제사회는 품질, 효능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라며 내놓은 코로나19 백신은 스푸트니크 V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검증 절차를 마친 안전한 백신이라며 자신의 딸도 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После второго укола, второй прививки тоже температура немного поднялась, ну и все сошло потом на нет. Чувствует себя хорошо и титры высокие. 러시아는 당장 생산에 들어가 이달 말쯤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못 믿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많게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3차례 이상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1, 2차 임상시험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nd we have to worry not only about making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but creating confidence in the public so that they desire to actually take this vaccine. 스푸트니크 V라는 백신 이름도 논란거리입니다. 구소련이 쏘아올린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이름을 딴 건데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백신 개발을 국가 간 자존심 경쟁의 일부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고 로이터 통신은 냉전 시대 우주 경쟁에서 소련이 이겼다고 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성과 효능 검토가 먼저라며 러시아와 긴밀히 접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민주당 소속 부산시 의원이 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는데 해당 시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한 남성이 옆에 서 있는 여종업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A 의원입니다. A 의원 옆엔 여종업원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A 의원은 어제도 지인들과 함께 같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 종업원은 A 의원이 어젯밤 9시쯤부터 여종업원 2명에게 술을 강제로 권했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이제 상당히 빨개지는 그런 체질이어서 저는 술 중에 마시다가 한 잔을 이제 그대로 이제 뱉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또 A 의원과 함께 온 지인들은 술값이 더 나왔다며 남자 종업원을 폭행했고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식당 여종업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가게가 최근 개업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이라며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고 술도 권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3명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16일부터 열립니다. 꼭 1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 본토에서 오는 전력 없이 축소 진행될 예정이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검증평가도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겠다는 공약도 지키기가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는 16일부터 2주 동안 전작권 전환 시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평가하는 2단계 검증 훈련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 3월 훈련이 취소되면서 1년 만에 열리는 연합훈련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 본토 증원 전력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Obviously, we continually evaluate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COVID. So there were some changes to our exercise and. 때문에 한미는 핵심 훈련만 실시하고 나머지 검증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작년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3단계 검증을 마치기로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3단계 검증이 2022년 이후로 늦춰지면 같은 해 5월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보지 못하고 퇴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작권 전환에 이해가 같았던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수해 여파로 지방 합동연설의 일정까지 취소되면서 언론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출마 후보들이 당 쇄신이나 정책 제안보다는 당 주류 지지자, 즉 친문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달 첫 당대표 후보 연설 때 현 여권의 모습을 뒤뚱뒤뚱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뒤뚱뒤뚱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어제 수해 현장에 찾아선 여야의 4대강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과거에 4대강을 먼저 긁어내고 보를 설치했잖아요. 비만 오면 하천이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하천에서 논으로 물이 넘어가요. 최근 부쩍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던 김부겸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엔 조 전 장관이 말 못할 고초를 당했다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국민을 믿고 이 길 묵묵하게 극복해 가십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한 언론 인터뷰에선 영남이 보수정당을 묻지마 지지하는 것이 문제라며 호남은 문제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을 지냈습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 지 3주가 넘었지만 당 쇄신이나 정책 제시보단 지지층 공략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이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던 노웅래 최고위원 후보도 지지자들의 사퇴 압박을 받자 말을 바꿨고 대통령이 청와대가 욕먹지 않도록 당이 앞장서서 살아온 역사가 친문이라거나 윤석열은 뽑혀나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발표에 이어 두 신임 수석이 집 2채씩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한 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 중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일 일과 사의를 표명한 6명의 청와대 참모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혜숙 인사수석을 제외한 4명의 수석이 교체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에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백인이 아닌 첫 여성 부통령 후보로 이 해리스는 과거 인종차별 문제로 바이든을 저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즉각 트럼프가 한마디 보탰는데요. 송무빈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Do you agree today that you were wrong to oppose busing in America? Then, No. do you agree? I did not. 버싱은 흑인과 백인 학생이 섞이도록 한 버스 운영 정책인데 바이든이 반대파인 공화당 의원들을 두둔했다는 비판입니다. 바이든은 쩔쩔맸고 해리스의 상처는 지지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The policy perspective that was opposed to busing had real consequence. I was that little girl. 바이든은 자신을 궁지로 몰았던 이 여성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낙점했습니다. 70대 백인 남성인 자신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전략입니다.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아시아계이자 흑인 여성으로 첫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놀랐다며 해리스를 깎아내렸습니다. It surprised me. She was probably nastier than even Pocahontas to Joe Biden. She was very disrespectful to Joe Biden. Well, I like Vice President Mike Pence much better. 이로써 미 대선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해리스 상원 의원 구도로 치러집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휴양지로 이름 높은 아프리카 섬 모리셔스가 기름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일본 화물선이 전복되면서 기름 1000여 톤이 유출된 건데 추가 유출 가능성도 커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집니다. 오늘은 모리셔스의 비극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모리셔스 한가운데 좌초된 배 한 척. 주변에는 거대한 기름띠가 만들어졌습니다. 금빛이던 모래사장은 밀려드는 기름으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석탄을 운반하는 일본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기름 천여 톤이 바다로 새어나온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에 생긴 균열이 커지면서 반으로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죠. 아직도 배에는 3,000톤가량의 연료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리셔스 정부는 방제 기술 부족으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It was a potential spillage at that time, and this is gross negligence by government. 다급한 마음에 주민들이 나서 사탕수수로 자루를 만들어 기름띠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군 병력이 동원되고 흡착포가 없이 손으로 연신 기름을 퍼내봅니다. 통마다 기름이 가득 찰 정도로 제거 작업을 펼쳐보지만 역부족입니다. Community is being affected. So those who are part of the transaction to ship this oil need to compensate the community. 결국 100년 가까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했죠. 기름이 해안까지 밀려와 해양 생물들을 덮쳤고 추가 기름 유출에 우려까지 나오면서 수천종의 생물이 멸종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환경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상황. Oil has leaked into the sea, causing a major environmental disaster. Probably 3,000 tons of oil is about to leak out. 국제사회의 우려에 사고를 낸 일본 해운사는 고개를 숙였고 현지의 재난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大変なご迷惑とご心配をおかけしておりますこと心より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제주도만한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에 닥친 기름 유출이라는 재앙. 언제쯤 다시 천국의 섬을 되찾을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라인 공연은 이제 문화계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과 미국 연주자가 만나는 건 기본에 하루 사이 전 세계 투어 콘서트도 벌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잔잔한 현악기의 선율에 클라리넷, 바순 등 관악기 연주가 더해집니다. 한국과 미국 오케스트라의 합주입니다. 서울시향의 연주에 자가 격리 중인 46명 미네소타 단원들의 영상을 현장에 있는 듯 하나하나 더 씌워 탄생했습니다. 코로나로 단절된 세상이 하나로 소통하길 원하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So this concert is going to be without the audience, but we are working very hard to come to the situation where we can play so that you are in the auditorium listening to us. K-팝 온라인 공연 무대는 최첨단 기술과 아이디어의 장입니다. 성공리에 마무리된 트와이스의 첫 온라인 공연은 하루 만에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주제로 서울, 뉴욕, 방콕 등 모두 16개 지역의 랜드마크를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했습니다. 또 전 세계 200명의 팬들과 화상 채팅을 하며 소통했습니다. 원스 하트!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온라인 공연에 당장 수익을 얻는 곳도 있지만 비슷한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고민도 커지는 상황. 공연계는 최첨단 기술과 새로운 연출 기법을 동원한 차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들어서서 큰 문만 6, 작은 문 2를 지나야 닿는 깊고 은밀한 뒤뜰에 이렇게 굴뚝 넷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붉은 벽돌을 육각형으로 쌓아서 지붕을 얹고 온갖 꽃과 나무, 상스러운 무늬를 새겨 여간 아름답지가 않죠. 보물 811호 아미산 굴뚝입니다. 꽃은 물론 굴뚝까지 정성껏 꾸민 뒤뜰은 이곳 교태전에 살던 왕비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갇히듯 지내는 왕비가 뒤뜰을 내다보며 외로움을 달래라는 뜻이었죠.
구중궁궐 또는 구중심천은 인해 장막에 에워싸여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명제상 이항복이 귀양 가면서 광해군을 향해 읊은 시조가 그렇습니다. 철령 높은 봉에 쉬어넘는 적으로마 임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 구중궁궐 같던 청와대를 스스럼없는 소통의 장으로 바꾸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참모진과 커피를 들고 산책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요즘 구중궁궐이라는 단어가 다시 정가에 나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대통령의 낙관론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비단 부동산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처방은 제대로 된 진단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심리학 용어에 스톡데일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트남 전 때 미군 장교 스톡데일은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관찰을 해봤더니 곧 풀려난다고 기대하다 좌절하기를 거듭하던 포로들이 먼저 죽었다고 했습니다.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막연한 희망에 기대다 결국 파국을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정치사상가 한비자는 군주의 근심은 사람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하는 군주의 마음을 엿보며 노리게 되니 잠시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발언이 갈수록 민심과 멀어져 가는 듯하다는 걱정이 나오는 시대가 이 말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8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걱정스럽습니다. 였습니다. 장마가 잠시 쉬어간다고 그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남과 제주, 동해안 지역은 내일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장마가 남긴 습도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질 텐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은 대구가 35도, 전주 33도,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부터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번 내릴 때 아주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